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코로나 사태를 살펴보았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면 접촉을 최대한 규제를 했죠. 그러면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였죠. 뭐 초기에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요. 감염되었을 때 죽을 확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60대 이하의 경우에 60대 이하 그래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사망률이 높다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해서 차 못 몰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기간 끌었다. 그래서 이걸 쓰니까 할 수 없이 나섰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가 치르기 전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공직선거법이 대거 개편되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왜 그런가요? 지역구 의석수가 득표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의석수를 이제 많이 못 받게 되죠. 그런 이제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석수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야 했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왜 자기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물론 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의석수의 제한을 받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인 검찰 권한 축소 나아가 검찰 해산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석수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의석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래요. 검찰을 싫어했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28석으로 단독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사실이죠 뭐.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거대 양당과는 달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는 의석을 얻기 힘들었다. 얻기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요. 선거법 개정이 필요했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얻는 게 더 유리했죠. 그래요. 그렇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0%를 얻어도 1등을 못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당선이 안 되니까. 2018년 12월 정의당의 대표 이정미와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했지 검찰개혁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중요하지 않죠 뭐. 꼭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국가와 국민의 이롭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그 염원인 거죠. 한국인들 누구나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공산주의 세력의 정신질환에서 유래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호응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롭다 생각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은 꼭 필요해. 그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죠. 민주당 지지 인사들은 이제 위에서 껍데기 세력도 있죠. 민주당이 사자하니까 따라간 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공수처 개혁을 하죠. 공수처 설립을 하는데 아니 공수처라는 게 국가와 국민에 이롭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립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다는 의미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죠. 무리를 하는 거죠. 의석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를 하려 했던 거죠. 물론 포기는 안 했죠. 이 법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설립되는데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직원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수처를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전담시킨 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들을 다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공수처가 가진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러한 업무를 맡은 부서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 역할을 했죠. 따라서 이 법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냐?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로서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검찰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물론 검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부서를 설립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뭐 검사들을 싫어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불신하니까.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개혁인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민주 정치 제도가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공수처와 같은 상설 사법기관을 가진 곳은 거의 없다. 거의 없죠, 뭐. 아니, 그런 부서는 있죠. 공직자들이 부패를 감시기 위한 전담 부서는 뭐 검찰청 내에 있거나 뭐 어떤 특정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뭐 별도의 조직을 설립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다 감시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보통 공직자들이 수사와 기소를 맡는 부서가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중대부패사건수사청이 공수처와 유사한데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공수처와는 다르다.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죠, 공수처는. 이런 부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 설립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까 이롭지 않을까? 실상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효과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시만 받으면서 입법, 사법, 행정 공직자들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은 거의 없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한 선진국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도입하지 않죠.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효과를 알 수 없을 때는 비용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 새로운 정부기관을 설립하자면 물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별도의 공직자를 채용해야 하니 별도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효과를 알 수 없는 일에 세금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지금 그 한국 그 이제 개혁인지 계약인지 알려면 개혁은 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여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부서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부서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여서 반대로 간 거죠. 부서를 늘리고 공직자를 늘리고 문재인은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한 거죠. 계획 방향과는 정반대이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효과가 없는 부서를 줄여 비용을 절감해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립은 잘못된 일이다. 효과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한 이유는 검찰 권한 축소와 검사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불신 때문이죠. 통제하고자 하면 검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은 믿지 못하겠다. 아니면 뭐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해서 설립한 거죠. 뭐 딴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죠. 효과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공수처 설립이 국가와 국민에 이루어진지 아는 국민은 없었다. 무엇인지도 잘 몰랐죠 뭐. 근데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루어진지 이롭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던 거죠. 단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 원했을 따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된다 주장하니까 물론 이제 아주 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겠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원래부터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으니까 강렬히 원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니까. 하여간 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원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가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립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환이 된 거죠. 정당들 간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요.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180석이죠. 위성정당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바보돼버린 거죠. 미래통합당 계열. 미래통합당이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있었죠. 다 합쳐서 103석을 얻었다. 정의당 6석 얻었다. 이전하고 똑같죠. 국민의당이 완전히 그래요. 안철수 국민의당이 완전히 이제 소멸 위기에 접하게 되죠. 열린민주당 3석 하여튼 이렇게 얻었어요.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정당이다. 새로운 보수당은 유승민계가 만든 정당이다. 미래를 향한 전진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원주 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정당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고 보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해 창당되었다. 대표 인사로는 황교안, 심재철 등이 있다. 그렇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창당되었으며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합류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대표이사로는 원유철 등이 있다. 총선 이후 2010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며 소멸하였다. 합당하겠죠 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2020년 3월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하여 창당되었다. 그렇죠. 이제 약속을 어기는데 무작정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또 제법 있으니까 약속을 어기는 조건으로 의석수를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시민을 위하여는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플랫폼을 활용한 정당이다. 그래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소수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 7명을 이 정당으로 파견하여 투표용지 앞순위를 받게 했고 소수 정당들은 뒷순위에 배치되는 방식의 연합정당 형태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약속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상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처지였다. 그렇죠. 뭐 교환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거래를 한 거 아니에요. 위성정당을 만들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어기게 되죠. 실상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의석을 얻어 의석수를 늘리려 했다. 그렇죠. 의석수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지역구에서 많이 얻게 되면 충분히 얻게 되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정당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의석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래를 잘못한 거죠. 의석수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자기들도 의석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야합인 줄 알면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 하는데 뭐 다른 정당은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2020년 2월 창당한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졌죠. 분열됐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중도 실용 정치를 표방하였으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켰다. 대표이사로는 안철수, 권은희 등이 있다. 그래요.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은 6.79%를 기록하여 총 3석을 획득하였다. 그렇죠. 총선 이후 2022년 4월 국민의힘과 합당하였다. 그렇게 된 거죠. 또 열린민주당이 있죠.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전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여 2020년 3월 창당한 정당이다. 제21대 총선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 중 일부를 흡수하고 비례의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창당되었다. 대표이사로는 최광욱, 정봉주 등이 있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주류 세력과 갈등을 겪다가 밀려난 인사들이다. 세석을 얻었죠.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2%를 기록하며 총 3석을 획득하였다. 총선 이후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소멸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개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얻어 미래통합당에 압승했다. 압승을 했죠. 그 사실이죠 뭐. 하지만 미래통합당 역시 선전했다. 왜 선전했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간신히 100석을 넘겼을 따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2년 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13.10%를 더 득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7.76%를 득표했는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41.46%를 득표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정당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당도 있었죠. 제3정당도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 27%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보니까 41%를 얻었더라. 선전했나요? 선전하지 않았나요? 선전했다는 거예요. 40% 이제 넘어가면 적은 득표율이 아니죠. 의석수가 작아서 그렇지. 이제 그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300석 있으면 득표율로만 따지면 한 120석을 얻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한 49% 정도 얻었을 거라는 거. 50% 잡으면 한 150석 얻고. 근데 이제 선거 제도 때문에 의석수가 한 20석 날라가서 그렇지 득표율만 보면 선전했다는 거예요. 27%에서 41%로 증가했잖아요. 2025년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는 41.15%를 득표했다. 탄핵 정국에서 41% 얻었죠. 그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결집하면 40% 정도 득표할 수 있으면 확인된다. 아, 그러면 이제 2018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 그래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결집했구나. 그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49.91%였다. 그렇죠. 2년 전에 비해 크게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패배의 충격에 빠졌다. 그 직전 선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24%였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27% 얻은 것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당시 미래통합당은 선거 막판 차명진이 세월호 막말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차명진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죠. 선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플러스는 2018년 5월 10일 자원봉사단 여성 1명과 유가족 남성 2명이 텐트에서 섹스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명진 2020년 4월 부천시 병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사 내용을 폭로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후에 유가족 또는 기자와 차명진을 고소했는데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차명진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좀 이상하죠. 기사를 쓴 기자는 무죄이고 기사를 인용한 인사는 유죄라는 재판은 기괴한 재판이다. 좀 재판이 이상하더라. 기사가 쓴 것을 일일이 다 사실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대체로 기사를 읽는 이들은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기사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범죄가 된다는 논리이니 기괴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자는 세월호 텐트 내에서 섹스했다는 목격자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화를 비판하고 국민 선거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밝혔다. 뭐 차명진이나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우파 인사들은 싫어할 수가 있죠. 단순히 뭔가요?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사태가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됐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겠죠 뭐. 법원은 기자가 보도 당시 나름의 취재를 거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세 명이서 섹스한 일은 거짓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가 널리 유포되었다. 당 내부에서 이제 차명진 때문이라 했고,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대패했다.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졌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많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비율이 비슷하게 약 63%대 36%로 나타난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어요. 대표이사로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과 경제학자였던 공병호 등이 있었다. 반대한 이들도 있는데 대표이사로는 펜앤마이크 대표 정규재와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이 있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죠 뭐. 한국에서 첫 선거는 1946년 10월에 있었던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 선거였다. 그때도 공산주의 세력은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이 있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의외였기 때문에 당시 미군 사령관 하진은 재선거를 실시했다. 부정선거는 선거 처음 할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1960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집권까지 성공했죠.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선거는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기붕이 압승한 거 맞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맨날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다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전부는 아니죠. 딱 한 번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향가 없는 선거, 부통령 선거에서 그것도 이제 여당이 갈라져서 이범석 이기붕으로 갈라졌죠. 그러면서 딱 한 번 이겼지. 역사를 보면 항상 대표였다는 거예요. 자유당한테 민주당은. 근데 그 전 역사는 보지 않고 증거도 없으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희생자가 발생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막기 위해서 물러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죠. 한번 미치면 부정선거다 이러면 과거 자기들이 어떤 그 현실은 모르고 그냥 막 일으켰던 거예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영삼, 김대중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주 나쁜 놈이라 하죠. 저 못된 놈, 사악한 인간,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들 있잖아요. 대표, 최근에 떠오르는 인물, 과거에는 안 떠올랐는데, 과거에는 민경욱과, 또 누가 떠올랐나요?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황교안과, 윤석열이 떴잖아요. 뭐 전환기도 보니까 최근에 뜨는 것 같고. 그 욕하는 이들이 많죠. 욕하는 이들이 많아요. 좌파 우파 가릴 거 없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원래는. 뭐 부정선거 주장한다 해서 구급하고 뭐 죽일 놈이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기준을 똑같이 들이대라. 그 기준이 맞으면.
김영삼, 김대중은 어떻냐? 이 사람들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사실을.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역사적 사실이다. 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라. 어떤 사람한테만 적용하고 어떤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고 그러지는 마라.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있어 왔던 일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보통 부정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포되었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포된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 다 극형에 처해야 되고 악당이면 과거 이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한 2천만이 넘어갈 거다. 어떡할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이상 부정선거 주장은 어느 쪽에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잘 확인된다. 계속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왜, 왜 중단되지 않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사라질 거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선거 관리가 투명해지기 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선거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선거를 관리하는 집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 해죠. 늘 감사를 받고 선거 전후나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투명한 선거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들의 실책이다. 1960년 불상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87년에는 수립이 되었어야 되겠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신의 정치를 함으로써 목표했던 20석에 한참 못 미치는 6석에 그쳐 국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 정의당은 야합을 통해서 법안 교환을 통해서 의석수를 많이 얻으려 했는데 실패했죠. 선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다. 그래요. 들러리만 대준 거죠. 법안 통과시키는데. 근데 자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근데 최근 보면 어떤가요? 양당 외에 의석수가 대폭 감소했죠. 예전에는 막 50석도 없고 60석도 없고 그랬는데 2016년에만 하더라도 50석 넘게 얻었잖아요. 국민의당, 정의당이 무소속까지 합치면. 근데 지금은 이제 12석, 17석 대폭 축소됐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이후 거대 정당 외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당선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되게 힘들어졌죠. 대체로 거대 양당이 국민들에게 비슷한 정당으로 인식되면 거대 정당 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약진한다. 어떤 경우에 많이 얻을까요? 거대 양당이 비슷하게 인식될 때 제3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90년 자민련이 50석을 얻고 무소속 의원이 16석을 얻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들에 의해 좌파정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은 송년회 반시장 정부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자처했다. 원래는 안 그런데 근대 국가 수립 할 때 아주 강하게 반발한 인사임을 알지만 겉으로는 자기는 뭐 시장에 친화적이고 산업 육성하고 그래요. 뭐 보수 인사처럼 자처했다는 거예요. 김영삼 역시 군사정부를 부정하고 반일 행보를 함으로써 하나당 역시 정통파 정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김영삼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반일 행보했죠. 조정총독부 철거하고 뭐 평시작전권 해소하고 이러면서 뭐 과거 정통 우파 정당이라고 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사 이런 인사들은 군사정부 공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사실은 수천만 명을 구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국가 리스트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외국으로 탈출했겠죠. 뭐 네팔이나 부탄과 다를 바 없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군사정부는 어떤 정부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영을 이끈 정부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수립한다 해서 번영을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미 국가들 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떤가요? 군사정부가 번영기가 길어질수록 좋나요? 안 좋나요? 길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급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2016년에도 거대 정당이 무소속 의원이 55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때도 거대 양당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그렇죠, 뭐 그때 얘기했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반시장 정책 및 복지정책을 실시하며 하여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 박근혜가 무슨 정책을 실시했나요? 우파 정책을 실시했냐는 거예요. 딱 드러나게. 뭐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반시장 정책, 뭐 복지 확대를 실시하면서 경제 민주화 막 주장하고 그러면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제3당이 큰 표를 얻잖아요. 득표율이 확 높아지면서 의석수가 많아지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대 양당이 차별화되고 대립하면 제3당은 별로 얻을 게 없다. 202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 외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얻는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시장 반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시행했고 또한 무리하게 정부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기질을 지닌 이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대표 정당에게 몰리게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기질을 지닌 이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 정당에 몰리게 돼요. 거대 정당 외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반시장 정책을 하겠어. 정부 행사하겠어. 그렇게 해버리면 과거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국민의당도 많이 지지했죠. 그럼 결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그런 현상이 드러나죠.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결집하니까 기본 한 41%는 나오더라. 두 번의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